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서울 강서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약 1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과 이혼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이혼 사연을 들어왔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시댁이 사람을 힘들게 해도 남편과 잘 지내면 된다는 생각에 한 사람을 믿고 결혼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간들과는 끝끝내 상대하기 싫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남편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 건 아버지의 장례식 때였습니다. 자기네 식구들과 함께 아빠의 죽음에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막장 같은 인간들이 저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저는 원래 큰 소리 내는 것을 안 좋아해서 웬만한 일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어요. 나하고 트러블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제가 참으면 그냥 다 편하고 좋을 거라며 독한 말은 잘 하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도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 치는 일이 별로 없었고, 남편이 무언가 고집을 부리면 귀찮아서라도 대충 맞춰주는 스타일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생활이 좀 어려운 집안에서는 본래 당연히 노력해야 하는데 가장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라고 형이 한 명도 있었는데 그 형이 사업을 몇 번이나 성공했다가 다시 망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집안 형편도 어려워졌고 아빠는 제가 힘들 걸 걱정하셔서 꽤 반대하셨어요. 남편 아버지께선 계시지 않으시고 어머니만 계셨다는 점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아빠와 저희 어머니 사이에는 또 다른 깊은 이해가 있어서 우리 딸 주연이처럼 본가의 장인 어른만 계신 집이나 시아버지만 있는 집과 같은 이유예요. 부모님께서는 여자가 아니어도 그렇다는 게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눈 있고 귀 있어서 다 보고 들었어. 서로를 이해한다고 처지가 비슷하다고 이해하는 거 아니다. 그건 사람 마음밭이 이해할 성품이 돼야 하는 거야. 처가 이야기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내 부양을 책임지지는 않잖아. 근데 내가 결혼하겠다는 그 집은 다르다. 일단 일을 안 하고 놀면서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 둘이야. 그리고 경식이가 걔는 이제 대리인데 너는 팀장 배우잖아. 그거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사람 사는 게 사람 하나만 좋으면 될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그러니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자. 연애나 결혼은 막히면 막힐수록 더 불붙는다는 말이 있죠. 제가 딱 그랬던 것이라고요. 같아요. 아빠가 반대하신 어쩌면 이 결혼을 꼭 해야 할 것만 같았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아빠의 식당에 와서 인사도 자주 하고 돕겠다며 팔도 걷어붙인 적도 있었지만 아빠는 한사코 거절만 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이 워낙 확고해서 아빠도 결국에는 저희한테 자주 쉬면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아빠가 한번 결정하면 모든 걸 수용하시는 분이어서 그는 남편과 술도 함께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시댁은 형편상 저희 결혼에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아빠가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은 시댁을 부양해야 해서 저 혼자 대출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아빠가 보시고 신혼집을 샀는데 거의 아빠가 해주신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집을 산다고 하니 한숨을 돌린 적도 있었는데 많이 좋아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 집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신이 났을 때 저에게 고마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는 싹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혼하겠다는 의지만 불태웠던 제가 시댁의 이기적인 면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제 자랑을 상당히 하셔서 그때는 다 제가 좋아해서 그랬다고 착각했었어요. 그저 자기 자랑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빠는 50대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식당을 시작하셨어요. 어릴 적 돌아가신 엄마는 항상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식당을 하며 소소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말하신 걸 기억하며
아버지는 혼자라도 하겠다는 결심으로 가정식 식당을 차리셨어요. 원래는 뭐든지 하시면 잘하는 분이시어서 그런지 식당은 꽤 잘 되는 편이었어요. 또 다녀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부지런히 돈도 모으셨던 셈인데 소위 말하는 알바자로 티내지 않는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식당을 계속하신 건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까지는 엄마가 하고 싶으셨던 일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고 대단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는 정도니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은 우리와 비교하면 빚이 많고 수입도 그만큼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은 그랬어요. 남편의 돈 절반은 시댁으로 간다는 건 제가도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신혼집 대출금 단속을 하더군요. 예, 너, 우리 경식이 신혼집 대출군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처음부터 내가 산다고 했으니 내가 대출 받은 거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중간에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하거나 경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라. 안 그래도 우리 애 힘들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른 대출도 없고 연봉도 좀 돼서 대출금으로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 은근히네 자랑할 줄 아는구나. 뭐 다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자기 잘난 맛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 나도 아니까. 그래,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너네 집 산 거 후회하지 않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주연이도 나처럼 돈을 벌어서 살아갈 거예요. 주연이가 살던 아파트는 오호라긴 놀라우시겠지만 우리가 잘 되면 우리 집이나 평온한 일상생활도 더 풍요로울 거예요. 맞아, 경식이 말이 많네요. 알았어요. 함께 문제없이 잘 살아갈 거예요. 만약 좀 더 도와줄 일이 생긴다면 시어머니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껴졌는데 항상 그렇게 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단순히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해서 그랬구나 싶었지만 그냥 그분의 성품이 그런 것이겠죠. 남편은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항상 시댁을 잘 챙겼어요. 특히 형일이 형. 그 형제 애정이 특별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가족끼리 서로 돌봐주고 응원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기분도 들었고요. 외동인 저는 어릴 때부터 형제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는데 남자 형이 있는 남편한테도 그런 감정을 똑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딱 보기에도 까다로워 보이는 인상이었고 그게 남편과 가장 다른 점이기도 했고요. 딱 보면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되게 닮았는데 남편은 그런 까다로운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은 것 같더군요. 아무튼 결혼 전부터도 저한테 군기를 잡으려는 모습이 눈에 보였던 아주버님은 저희 신혼집에 대해서는 괜히 간섭하려 들고 이것저것 아는 척을 많이 했어요. 아치문이 이렇게 기분 좀 나쁘이 했을 테지만 정리해버려야지. 아무리 돈을 혼자 쓰더라도 신혼집은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정의 기둥이 바로 서려면 아파트명도 싫어하는 우리 남편을 위해 집을 하나 살아야겠다. 이게 문제잖아요. 어차피 먹고 사는 건 우리 둘 다 돈을 들여야 하는데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돈 문제를 따지지 않고 남편에게 내줄 게 있다면 내주고 해야 할 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마인드로 살면 복도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 안 되는 소리라 대해나 말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눈짓 발짓하며 아무 말도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 남편은 기분 나쁘더라도 참아달라며 말했어요. 그래도 형이 우리보다 어린 존재니까 엄마가 돌아가면 집안 어른이 될 텐데 거북하더라도 좀 많지 않나요? 그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벌써부터 그렇게까지 어른다운 대접을 해야 해요? 물론 아주버님은 저보다 더 윗분이시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까지 다 참으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식 씨, 이렇게 될 거예요. 형이란 말은 이제 우리 다 한 가족이라는 거고 나한테 형이면 이제 주연이 너한테도 형이나 마찬가지니 조금 받아들이세요. 저는 결혼 생활 1년 내내
이 말을 제일 잘 받아들였어요. 저한테 어떤 불리한 말을 해도 무조건 참으라는 게 가족이라면 제 입장도 고려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아주버님 가르침을 참으려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혼 여행은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려는데 자기는 스페인에 가본 적이 없다며 혼자 자유여행을 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형에게 들은 대로 어떻게든 들어주려 했고 그런 사건들로 인해 저와 남편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다른 것들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시부모님 중에서는 특히 아버지가 미리 알게 되면 남편이 정말로 죽어버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버님께서 스페인 비행기표는 남편이 여러 시간을 설득한 결과 없던 일이 되었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절절히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았어요. 아내가 될 제가 형의 입장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서 놀라기도 했지만 나는 그것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한마디로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거였네요. 결혼해서 살며 이런저런 자리가 잡히며 저런 억지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우리 아버지한테 잘하겠다고 굳게 맹세까지 했거든요. 내가 진짜 장인 어른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잘 모실 거야. 나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집값도 많이 봐 주셨잖아요. 집에서 변변한 일도 하나 못하는 것도 다 그럴 수 있다고 하시고 나랑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오랜만에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나 형한테 하는 만큼 장인어른에게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감사해요. 우리 집에는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경석 씨가 아빠한테 잘해주면 아빠도 많이 감사해 하실 거예요. 아빠는 전에 그 말을 듣고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셨지만 흐뭇한 표정을 지시며 내심 좋아하셨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 많은 사정이 달라졌어요. 먼저 시어머니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뭐가 떨어졌다며 수리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해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다는 말이라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내, 내가 시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랑 우리 경준이 밖에는 더 신경을 써줘야 해. 너는 있는가 우리는 불편한데도 밥이 넘는데 거저라도 굶어도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연인 들어와서 복 있는 짓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 라면 신세 한탄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또한 주말마다 우리 부부를 부르며 밥을 먹자고 하는데 말로는 우리를 위해 밥을 차려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면 모든 요리 일은 다 제가 맡고 나머지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또한 화투를 치는 것도 어찌나 심하게 해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은 담배까지 뻑뻑 펴지셨고 그러면서도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모든 일을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 중이었다. 만약 아기 부부 주인이 거실로 불러내면 그곳으로 가야 했다. 그러면 주인은 턱을 하며 냉장고에서 맥주를 하나 꺼내러 갔다. 냉장고 안쪽에 시원한 것이 그리고 딱딱한 오징어 대신 선발해서 팝콘 봉지를 권하는데 그 봉지는 새 것이어서 뜯어서 담아오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얼마나 부풀어 먹는지 정말로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혼부부라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 일도 한두 번이지만 매주마다 벌어져서 시어머니 집에 가기도 꺼려졌다. 이 밖에도 주중에 시어머니가 되수했다. 때때로 뜻밖의 전화가 오면 나는 자유가 제한된 느낌이 들어요. 저도 아빠를 보고 싶고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싫어했던 건 시어머니와 부구리 스님이 신혼집을 자기네 집인 것처럼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었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가르쳐주지 않기를 원했는데도 남편은 무시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 일로 인해 저와 신랑의 비밀번호도 바뀌었지만
남편은 나에 대해 생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날 당장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었어요. 어차피 우리 둘 다 일 때문에 바쁘니 집안일에 신경을 잘 못 쓰지. 어머니도 우리 신혼 초기 재정을 정리해 주시기만 하고 간다고 하셔서 마음 편히 생각해보자. 솔직히 엄마가 신경을 쓰고 주시면 우리한테는 좋은 일 아닐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우리 둘이 있을 때 방해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제가 반차나 연철을 내고 쉴 때에도 느닷없이 들이닥쳤고 때로는 아주버님과 함께 했는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주버님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마치 자기 혼담 장만 샘플을 보는 것처럼 우리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고 가전제품이나 다른 물건들까지 일일이 들여다보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가전제품들은 다 내 돈으로 한 것인데, 아니, 이런 것도 주연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그러길 바란다. 혼자는 집이나 외제차 같은 것을 못할 텐데 가전제품이라도 비싼 건 내가 책임져야겠다. 어디선가 집이 떨어져서 나한테 와도 좋겠네. 재수 씨를 보면 꽉 막힌 사람 같지는 않더라. 하긴 뭐, 재수 씨도 직장이 꽤 괜찮아 보이면서도 그런 거 볼 때가 많지 않네. 몇 달 동안 듣고 있으면 그런 말조차 나도 화가 날 일일이 신경 쓰고 싶진 않아. 하지만 슬슬 시어머니나 아줌마들이 내가 집을 사려고 한다는데 돈을 지원하길 바란다는 눈치를 내비친 건 확실하다. 결혼하려는 여자는 꽤 부지런해 보이지만 그 집에서 시어머니나 계모님이 확실한 직업도 없고 시댁이 풍족하게 살지도 않아서 엄격한 것을 뽐내곤 한다. 그분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전 미술을 전공했는데 그게 평생 얼마나 유용한지 알아요. 굳이 어디 출근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일을 하며 재택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그 여자가 매력적이기까지 해서 말이에요. 그 여자가 아주분의 이런 말을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 정말 녹음해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주분은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집값을 부담해 달라고 말했어요. 물론 남편한테 말하는 것처럼 했지만 제게 듣도록 하는 거였어요. 직접적으로 말할게. 나 집은요. 이별이야. 경식이야. 너도 결혼을 보태야 하겠지. 나도 너희가 결혼하는 걸 바라고 있었어. 결혼을 놓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집 깎는 결혼을 확실하게 보태줘야 해. 물론 좋겠지요. 나도 내 마음대로 뭐든 다 해주고 싶어. 우리 형이지만 아빠 대신으로 그렇게 큰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는 남편이 참 어떡해. 아주부가 떠나도 남편은 계속 마음 아파한다는 말만 해. 난 척만 하고 내 할 일만 했어. 내가 생각보다 냉정하게 나와서 남편이 내 눈치를 살피더라고.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우리 형 집 대출 받아서 사자. 주자 형이잖아. 나도 대출 좀 알아볼 테니까 주연이 너도 좀 받아봐. 가족끼리 이럴 때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 주연이, 너는 대출 받을 때 꽤 되지 않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나 형도 내가 해주길 바라고 있어. 언제까지 어른들 우리 눈치만 보게 할 수 없잖아? 아주버님은 그렇게 돈이 없어서 여태 돈도 안 모으고 뭐 하셨대. 형도 잘 살아보려고 했지. 그냥 일이 안 풀렸을 뿐이야. 근데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겠어. 좋은 사람하고 결혼도 하는데 잘 모르겠네. 지금까지 일이 잘 안 됐는데 결혼한다고 일이 갑자기 잘 되나? 물론 나도 어느 정도 보탤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나더러 대출 받아서 집을 하자고 그건 아니지. 누가 너만 대출 받으래? 나도 받는다고. 경식 씨,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 생활 때문에 대출 받은 거 꽤 되잖아. 그럼 결국 다 내 몫인데 나는 그렇게까지 할 여유 없어. 우리 미래도 대비해야지. 그리고 아버님 문제는 아버님이 책임져야지. 그럼에도 남편은 기어이 또 대출을 받고 저한테도 계속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해.
아닌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 방법에 저는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됐어요. 왜 내 대출을 경식 씨가 받으라 마라 하는데 한 번만 더 해봐. 이혼이다 알았어야? 이럴 때 돕고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대출 좀 받자고 하는데.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지방 경사이다 그러는데 이혼이라고 왜 이보다 더 하찮은 경제 문제로도 이혼을 많이 해. 근데 내 돈을 산으로 다 내놓으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걸 누가 좋다고 해 다가 강까지 하는데 부부는 한마음이 아니냐. 너도 우리 가족이 됐으니 함께 힘을 합치자는 뜻인데 왜 그렇게까지 선을 그어? 이럴 때만 가족이고 힘을 합치자고 하네. 언제 나를 자기네 사이에 끼워졌다고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가족 거리면서 셋이서만 어울려 다니고 나는 뒤치다꺼리 하잖아. 아바님 도와 싶으면 형편되는 만큼만 해. 그 이상은 곤란해. 내가 대출 가능한 것도 형편이 되는 거야? 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가족의 도리를 다 하는 건데 우리 허리를 졸다 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남편과의 사이가 험악해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중에 저에게는 병역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 제 든든한 버팀목이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던 거였어요. 아빠는 식당을 오픈하러 가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제가 도착하기 전에 심근경색으로 인해 제 곁을 떠나셨어요. 죽음을 지키지 못한 저는 그때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 몇 시간 동안의 기억이 마치 지우개로 지워진 것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 정신을 번쩍 일게 한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말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장례 때문에 식당 직원들이 나서서 저를 도와주는데 남편이라는 자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현아, 장인, 너는 무슨 심각한 빚 같은 건 없었지. 장인, 너는 살고 계신 집도 별 문제 없고 뭐 담보 같은 거 했나? 그때까지 힘이 쭉 빠져 시체처럼 있던 저는 남편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내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왜 너는 사위라는 놈이 장례 준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빠 식당이나 집은 왜 물어봐? 제 말에 남편은 움찔하더니 놀라서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그도 그럴게. 제가 그전까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막말로 화를 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게 무슨 말을 걸듯 말듯 하더니 어딘가로 가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은 아버지 식당 직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어디가 없다는 듯 말을 전했어요. 주현 씨 망할 때 이런 말은 좀 어색하지만 주현 씨 남편이요. 지금 자기 집과 통화하는 듯한데 사장님에게 빚은 없어 보이고 집은 상태가 어떤지 더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하네요. 너무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남편이 결혼하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할 것이라는 말과는 180도 다른 행동만 보여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무언가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한테까지 저런 모습을 뻔뻔하게 보이다니 저는 그나마 남아있던 정남미 아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빈소에 찾아온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더 이상 제 속을 질러 놓기만 했어요. 식당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회사 다니면서 식당 경영까지 할 수 없잖아. 듣자 하니 꽤 장사가 잘 된다던데. 그거 우리 큰아들 경준이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머지 재산 문제도 정리가 되면 우리 목 빼놓으면 안 된다. 재수 씨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우리 예비 마누라도 이 정도 복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누가 젊은 나이에 이런 큰 돈을 힘들이지 않고 갖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몇 안 돼요. 재수 씨는 진짜 몇 퍼센트 안 해드는 사람이라니 아버지를 잃은 사람에 대해 하는 말인가요? 저는 그제야 시부모님과 남편의 본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먼저 차분히 장례를 치료하고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도 차근차근 처리했어요. 남편은 이제는 어떤 말을 해줄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말해내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급하게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연아, 너의 장인이 집을 판다고 했다며. 나는 그 동네 부동산들의 전화를 돌려 알아보았어. 일단 우리 형이 결혼하면 거기에 살게 하자고 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돈은 형이 부담할 테니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곳의 위치나 집 상태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집을 팔기 아까울지도 모르겠지만 그 동네라면 아마도 아파트 값이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그렇게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제가 아빠의 집을 내놓으라고 꾀어냈는지 알았죠. 그 사실이 놀랍더군요. 아마도 제 남편이라면 아파트를 내놓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운을 잘 타야 할 것 같군요. 나름대로 그동안 지켜보았던 남편은 그런 면도 있지만 남을 도우려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전세를 받기로 할까요? 아니면 월세를 받을까요? 아쉽게도 아주버님은 무슨 생각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 남편의 얼굴이 냉혹해지며 토통이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족끼리 조용히 있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돈을 계산하려는 건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말을 하지? 아니야, 그 집을 놀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팔 건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닌데 형들아, 전세 값을 내라는 건데. 너무 돈 더러운 삶을 살지 마라. 다 반환 받을 텐데. 안 그래도 결혼 이야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걸 형이 보면서 그런 말을 해. 나와 같이 하지 말고 이런 때에 우리가 형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자. 저는 이런 사람들의 교활한 계획에 지쳐서 시작했어요. 말없이 쳐다보니 남편은 제가 그것을 수긍한 줄 알고 화가 나 마음을 터뜨렸어. 그러면 형에게도 그 집 비밀번호를 말해주고 똑같이 했어. 와, 나도 장인어른이 세상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말을 듣자마자 어느덧 그 집이 떠올라서 장인어른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고 가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떠올라서 감사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그러자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며 물론 너무 슬프고 당황스러웠지만 제대로 말을 못 해봤었어요. 너무 죄송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남편이 시댁에 연락하며 헛꿈을 꾸고 있는 동안 방에 들어와 몰래 부동산에 아버지의 집을 내놓았고 변호사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저희 신혼집도 같이 내놓았어요. 그 인간 흔적이 있는 곳에는 전세나 월세로 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겉도 싫을 만큼 일말의 정도 없어졌거든요. 바로 다음 날. 저는 수소문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 이혼 접수를 하고 일을 착착 진행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 아빠의 집 비밀번호를 바꿔놓자 남편은 왜 비밀번호를 바꿨느냐고 저를 닥달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아주버님도 저에게 인간이 되라는 등 적당히 괴롭히고 내놓으라는 등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말들을 던졌어요. 저는 그런 말들도 몰래 휴대폰에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놓았죠. 제가 이혼 준비를 다 하고 소장 접수를 하는데 아주버님이 급하다며 저를 찾아왔더라. 재수씨 일단 그 집을 우리 차가에서 봐야 내 결혼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줘요. 일을 하루에 대해서는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가보려고 합니다. 반말과 공손함을 섞어가며 말하는 아주버님 태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아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사실은 집은 이미 나온 상태이고 집을 산 사람이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집도 팔려서 저는 이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는 미리 예약해 두었던 이사업체와 재활용센터 직원들에게 옮길 짐과 재활용할 물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임시로 호텔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데 아주버님 태에서 전화가 왔어요. 재수씨, 여기서는 무얼 지웠길래 빠져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없네요. 그 이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샀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재수 씨, 당신의 집이 아니죠. 여기 사람이 사기치는 거 맞죠? 아니요. 그 말이 맞는데요. 제가 그 집을 팔았어요. 제가 그 집을 갖고 있으면 이혼하고 나서도 대이나 택집에서 나를 괴롭힐 것 같아서 말이에요. 나라고 아빠 추억이 있는 집을 팔고 싶었겠어요. 근데 안 되겠다고 이건 뭐 내 것을 지어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 구석은 벗어나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망신 당하기 싫으면 당장 나와요. 집을 팔았다고 하니 이게 그렇게 금방 팔리나 좀 싸게 내놨더니 금방 팔리던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 호텔로 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아버님은 번갈아 저한테 전화를 하며 난리가 났어요. 뒤끝이 있었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혼 소장이 도착하자 남편은 직접 회사까지 찾아와서 눈을 부라리며 진실을 밝혔어요. 왜 말도 없이 집을 판단요? 이젠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거야? 하며 난리를 쳤지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놀린다는 거야? 지옥이라도 이겨낼 힘이 있으면서도 더 나은 신혼집을 사려고 대출까지 받아 올렸잖아.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재산이 담보로 잡힌 걸 알아내서 너희 집 가족들한테 알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엄마랑 형도 장례식장에 와서 재산 정리를 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는 목이 남은 게 남자는지라면 속을 말도 없이 식당에 들어가라며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인간들이 나를 더 상종하고 싶지 않아 카페 안에서 큰 소리로 나가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리를 바쁘게 떴지만 남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상을 주장했다. 야,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던 집까지 팔아버린다고? 이런 말이 되나?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라니까. 그러면 너 집값의 반을 내놔. 내 임의대로 집을 판 거니까 나도 관여하고 넘어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너 진짜 어디서 무식하게 자랑을 부리는 거야? 그나 어디서든 마음대로 행동해봐. 변호사도 찾아가서 알아보래. 나는 빈정거리며 전화를 끊었고 그때부터 남편과 시댁은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올 것이다. 다시 찾아와서 사정을 봐주기를 요청했더군요. 주연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합시다. 우리는 어른이니까요. 내가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나는 우리가 이제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른스럽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 보니 내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이없네. 어디서 사람을 무슨 좀팽이 신복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결혼하고도 집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모든 것을 더해 신혼집을 위한 대출을 내 아버지의 돈으로 한 것이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대기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헛소리하는 것은 너무하다. 거잖아. 뭐 어른스럽다고 생각해. 너희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살아가는 게 어른스러운 건가? 형이라는 사람처럼 파렴치하고 남을 무시하는 게 어른스러운 건가? 그렇잖아. 그럼 너는 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 어디서 우리 아빠 집을 허거잡으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어? 아무리 간편놈으로 보이더라도 도둑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꾀를 부려도 나는 이혼을 하게 될 거니까. 너도 어디 갈래가 있으면 가봐. 그리고 그 집에 사람들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내 짐은 지금 당장 챙기거나 다 쓰레기통으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너 스스로 처리해. 너는 그런 꾀를 빨리 처리하잖아. 야, 심주현,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아. 결코 아니야. 너야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당황하는 거야? 나한테 하거나 저랬다 하는 거야? 이젠 또 협박이야.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해볼 테면 해보라고, 아빠.
장례식장에서도 우리 아빠 재산을 갖고 지들끼리 쑥덕거리는 그런 양심도 없는 인간들. 손을 과연 법원이 들어줄까? 게다가 나는 증거도 다 있고 서류상 문제될 것도 없는데 강하게 나오자 그저 아 남편은 저한테 잘못했다며 싹싹 비는 신용을 했고 어머니도 저한테 자기 죽는다고 잘못했다며 고개를 조아리다고. 그러니 새아가 우리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단다. 기분 풀릴 때까지 사과하라며 그러니 제발 우리 경식이 이혼만은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주버님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이 없었어요. 원래 그런 인간이라 예상은 했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신혼집에서 못 나가려던 남편의 짐은 제가 말한 대로 쓰레기장으로 바로 가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빈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짐을 밖으로 집어던지자 허둥지둥 챙겨 나왔다가 그 후 몇 달 후에 우리는 완전히 이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혼이 무서웠고 두려웠는데 실제로 평생을 함께할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숙고해보고 결정했더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아무리 잘해주고 좋은 말만 해도 결혼 후에 사람은 변하니까요. 모든 것이 참 허무하다. 그래요. 누구든 자신이 급하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아야 그 사람에 대한 진면목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혼자가 되어 아빠를 그리워할 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어요. 아빠가 제 이혼을 속상해 하시겠지만 제가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믿고 있어요. 진작에 아빠의 말을 들었으면 후회도 되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제 삶이 후회 없도록 잘 해결해 나가야겠어요. 그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사연 댓글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에 감사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